한국 주식을 갖고 싶겠습니까? 팔고 싶겠습니까? 아닙니다. 떨어질 때 산 거예요. 너네들만큼 나는 안 가. 제가 덜 복잡하게 사는 거예요. 한번 2억 모아보세요. 몇십 년 걸리나. 김진수 이시안의 빨간 토끼.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분 덕분에 구독자 2배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충분하죠. 지금 인원의 2배. 특별히 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좋습니다. 과연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네네. 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또 해줄 수 있겠어요? 약간 뭐 이분과 관계될 수도 있고. 오늘 모실 분과 관계된 그럴 이야기? 수도 있고. 주식을 네. 언제부터 사람들이 했는지 아세요? 주식이요? 네. 사람들이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재작년부터 했어요. 장항준 감독이 게임에 넘어가서 그만. 주식 얘기하는 순간 이미 얼굴이 싹 이렇게 내려앉는 게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사람들이 공식적인 건 1602년이에요. 1602년. 1600? 네, 동인도 주식회사가 있었고요. 근데 사실 주식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배 하나가 가가지고 현료를 갖고 와서 팔았을 때 이익이 10배, 20배, 뭐 100배 이렇게 남기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 이익을 나누는 게 지금 주식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공인된 거고요. 고대 로마에서도 있었대요. 로마 시대? 고대 로마 시대에서도 이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식민지가 그때는 갑자기 죄송해요. 로마에서 온 건 아니죠. 빨간 토끼 업로드 시간이라 지금 제가 이거 알람을 해놨더니 빨간 토끼는 금요일 저녁 6시에 업로드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걸 알려주실 분 경제 오, 전문가. 잘 넘어가는데 그분도 근데 눈동자 흔들리시는데 경제에 대해서는 정말 척척 박사. 네, 네. 어떤 분이죠? 경제 읽어주는 남자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지 그럼요, 모르겠는데 그럼요. 김광석 실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토크가 길어요? 그래서 저기 앉아있으라고 했잖아요. 왜 옆에 앉아있다고 아니 그래가지고. 일단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인사법이 좀 있거든요. 네네네. 네. 기대되네요.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를 쳐주시면 기대가 생각보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아니, 굉장히 진짜 바쁘신데 요즘에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연말이 훨씬 바쁘시잖아요 원래. 정말 바쁘. 네. 근데 이렇게 바쁘신데 저희 네. 프로그램 또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의리죠, 의리. 우리 시한. 무조건. 아니 두 분은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어찌. 그러니까요. 근데 네. 자기소개를 좀 네. 오시는 분은 지금 잘 네. 모르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국책연구원에서 시작을 해서 국책기관들이 다 지방 이전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서울에 남아있자. 이직한 거죠. 난 가기 싫다. 너네들만큼 나는 안 가. 그래서 이제 그때 현대경제연구원으로 왔었고, 삼성 KPMG 경제연구원에서 이제 거시경제실장을 하다가 현재는 이제 한국경제산업연구원에서 경제연구실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양대학교에는 겸임교수로 있고요. 또 강의도 나가시고. 어쩌면 정론을 가지고 가장 쉽게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아보자. 지금은 대명사가 된 게 경제전망입니다. 어려운 국면이 곧 온다라는 의미의 Great Recession 23년 경제전망입니다. 2023년 김광석 경제전망 이렇게 치면은 이제 찾을 수 있는 거죠. 뭐 김광석 경제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 서점 가시면 어차피 그거밖에 안 보일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알아요. 직업이 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소위 풀이를 하면 경제학자. 경제학과를 나오셨나요? 처음에는 경영학과에서 시작을 했고요. 경제통계학을 전공하러 유학을 갔었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박사과정을 경제학 베이스로 간 거죠. 저는 이제 경영 전략적으로 이런 국면에 이렇게 하세요. 그 공부도 하셨으니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좋아하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업에서 부르실 때 네. 진짜 가장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든가요? 요즘 들어서는 환율이에요. 환율. 예를 들면요. 제가 실제 많은 기업들한테 작년 이맘때 강조했었던 게 강한 달러의 시대가 오고 원자재 가격은 오를 테니까 비축분을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충분히 해놓으라고. 네. 그러니까 환율에 워낙 민감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환율 어떻게 될까요? 이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에요. 환율 그래프를 보고 우리 코스피 그래프를 보세요. 거의 비슷해요. 뒤바꿔 놓으면.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지면 주가는 떨어져요. 달러가 약해지면 주가는 올라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 뭐냐면 달러 가치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한국 주식을 갖고 싶겠습니까? 팔고 싶겠습니까? 팔고 싶겠죠. 그렇죠. 왜냐면 주식 수익률이 높아도 달러로 전환하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달러 강세일수록 이들이 떠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되는 거죠. 실장님이 예측하는 내년의 환율은 환율이 왜 올랐나? 음. 이것부터 진단해 보면 그러면 앞으로 환율은 어떻게 될까를 파악하기가 쉬워져요. 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긴축의 시대예요. 네. 금리 인상의 시대예요. 결국은 금리가 막 치고 올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야기되는 여러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금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부동산, 외환, 달러 뭐 다 마찬가지. 금리 때문에 결정되는 건데 근데 금리는 돈의 가치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미국 돈의 가치가 강해진다는 뜻인 거죠. 맞죠?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그만큼 인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강달러 기조가 나온 그 배경이 미국의 금리 인상 행보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면 네. 22년 하반기의 모습이 뭐냐면 네. 장거리 쇼트트랙 하는 모습이에요. 단거리는 그래도 빨리 달려야 되잖아요. 아, 근데 네. 장거리 뭐 1500m, 3000m 예, 이런 거. 네, 오래 달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속도 싸움이 아니잖아요. 제가 드린 이야기는 이 장거리 쇼트트랙에서 네. 미국이 치고 달려버린 거예요. 먼저. 그래서 킹달러가 된 거예요. 지금 현재. 22년 끝자락에 오면서 다른 나라들의 금리 인상 속도가 불이 붙었어요. 한국도 갑자기 우리나라도 좀 많이 지금 가죠. 우리나라도 많이 뭐 올라오죠. 빅스텝 2번 했었죠. 네. 스웨덴이라는 그 전통적인 유럽형 국가가 네. 1%포인트를 올렸어요. 한 그걸 번에. 울트라 스텝이라고 해요. 한 번에. 그러니까 이렇게 뭐 영국도 마찬가지. 이런 나라들이 금리 인상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을 따라가서 강한 달러 기조가 이제는 약세 전환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11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세 기조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게 11월, 12월 요 정도 지점이 강달러 기조의 거의 정점이다. 예, 이렇게 보고 근데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연준이 어쨌든 11월에도 한번 크게 올릴 것이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따라왔는데 또 미국에서 이만큼 또 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치고 갑니다. 네. 미국도 금리 인상을 11월에도 0.75%포인트 올리고요. 당연히 그런 기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긴축 속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속도도 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다른 나라들이 넉넉고 있었다고요. 근데 다른 나라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점이 거의 비슷하게 가요. 천장에 다 다가오는 거예요. 미국을 압도하진 않지만 그런 모습이 환율의 고점임을 알리는 예,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번 연도 말에 달러를 팔아야겠네요. 인버스 투자도 괜찮죠. 아, 내려가는 인버스 곳에 투자라는 게 뭐예요? 예. 내려가는 곳에 투자하는 거죠. 내려가는 곳.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의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22년 경제 전망서에서 네. 여러분들한테 원자재 사시라고 다 했었거든요. 네, 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인플레이션에 투자를 하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서 인플레이션이 야기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던 터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네. 그래서 더 부족해진 거예요. 그렇지, 그죠. 예. 러시아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 중에 하나 2위.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 세계 최대 밀 생산국, 세계 최대 알루미늄 생산국이야, 세계 최대 비료 생산국이야. 최대입니다, 다. 그렇구나. 이런 자원국이에요. 네. 그런 나라로부터 추가적으로 원자재 조달이 안 되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죠. 급등해서 초인플레이션이 야기된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이니까 인플레이션 시대니까 물가 잡겠다고 금리 인상하는 거잖아요, 이 나라들이. 네. 그 물가 잡겠다고 하는 그 금리 인상 속도만큼이나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거예요. 9.1% 물가 상승률 찍었거든요, 미국. 만 41년 만에 네. 최고치예요. 9.1%. 우리나라도 6.3%를 찍었거든요. 우리나라 6.3%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에요. 그렇게 초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붙일 만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뭐를 투자하라?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라.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자재 사라 이거예요, 원자재. 원유 어떻게 삽니까? 원유 선물 ETF 사시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듯이 똑같이 살 수 있어요. 제가 꼭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주식 관점에서 부디 종목만 보지 마셔라는 거예요. 자꾸 누가 무슨 종목 좋대.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서 누가 종목 좋대요. 그 유튜브 영상 2주 전에 찍었던 겁니다. 부디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2주 전에 그러네. 찍었던 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정작 그 본인은 그 영상을 벌써 업로드 된 지 일주일 만에 보고 있는 거예요. 알림 좀 올려놓으세요. 그렇게 하고 단타를 해야죠.
그러니까 3주 만에 그 한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단단하니 3주 후에 이미 3주면은 어마어마한 굳이 일들을 제가 벌였을 강조하고 텐데. 싶은 게 여러분 왜 내가 사면 떨어지지? 아닙니다. 떨어질 때 산 거예요. 왜 떨어질 때 사냐고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걸 못 보고 엉뚱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정책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70% 정도 기여하는 게 금리예요, 금리. 금리와 제가 비유를 하자면 2020년에는 풍선이 있는데 바람을 막 부은 거예요. 공기의 무게를 0이라고 가정하고 풍선은 뚱뚱해졌지만 네. 무게는 그대로예요. 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의 가치는 오히려 감가상각 때문에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가격만 부풀어 오른 거예요. 이해가 시죠? 금리예요, 금리. 유동성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산 버블이라고 칭했죠. 지금 22년은 이 풍선이 쪼그라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거품 수축이라고 표현했어요. 책에다가는. 한 200페이지쯤 되면 그 문장이 나옵니다. 거품 수축입니다. 꼭 보세요. 근데 마치 뭐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 이런 느낌이라서. 부동산은 그러면 이제 내년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계속 더 빠질 거라고 보세요? 하강 국면의 초입이다. 아직 지금 떨어졌지만 이게 초입이다? 이게 초입이다. 네.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예. 주식과 환율과 같은 이 외환시장,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선행성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선행성? 선행성. 선행성? 심리지표. 먼저 움직인다고. 선행. 먼저 움직여. 선행성. 네. 앞으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투자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저축으로 옮기는 거예요. 주식 빼서.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그 종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맞아요. 아시겠죠? 네. 형님, 예, 종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2년 전망책 한번 보십시오. 333페이지입니다.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라라고 얘기했어요. 주식하지 마셔라. 왜 그랬을까요? 국면의 전환인 거예요. 2020년, 21년은 완화의 시대, 금리 인하의 시대. 돈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영끌에서라도 집 사야 되죠. 근데 2023년, 22년, 23년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저축 수요가 늘어나고 돈이 그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주식에서 돈이 빠지는 거예요. 나만 거기에 추격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러니까 내가 사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계속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면의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행성이라는 거죠. 근데 부동산 가격은 선행성이 아니라 동행성에 있습니다. 그 부동산 시장은 네. 동행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2년 끝자락에 대출금리 8%를 찍을 거예요. 자, 대출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내 집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이 8% 대출을 껴서 집 사고자 할까요? 힘들죠. 그거는 의지가 아니라 못 하더라고요. 못해요. 그러니까 몇 억인데 월급으로 도저히 할 수가 너무 좋은 없는 말씀이세요. 양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야, 그래도 내가 약간 쌓아놓은 돈이 있으니 네. 집을 좀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히려 진짜 기회일 네, 수도 있잖아요. 내년 하반기가 그러면 살만한 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좀 떨어졌으니까 이제 내 집 마련할 시점 아니냐. 나 그리고 대출 안 껴도 되니까 나는 살 수 있어. 콩나물은 그렇게 깎아놓고 콩나물 500원씩 1000번 깎으면 그렇게 깎아놓고 집값은 1억 떨어져도 된다. 처음 이제 제 집 마련한 게 2013년이었는데 그 이후에 저를 전세로 만든 적이 있어요. 떨어지는 구간에. 아 진짜요? 한번 해보세요. 오를 때는 갖고 있고 떨어질 때는 안 갖고 있어야죠. 그리고 다시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저점에서 다시 사야죠. 우리 PD님들 왜 갑자기? 제가 덜 복잡하게 사는 거예요. 한번 2억 모아보세요. 몇십 년 걸리나. 근데 떨어질 때 안 들고 있고 오를 때 현타 들고 왔어. 있으면 그게 가장 덜 복잡하게 사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집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집 있는 겁니다. 언제 파실 거예요? 전 얘기는 사시더니 갑자기 얘기를 왜 안 해요? 사시고 싶다면 지금 어디를 살고 싶으세요? 당연히 재건축과 GTX 호재가 있는 지역이죠. 지금 사실 부동산을 궁금해하시는 분이라면 뭐 언제까지 떨어지고 언제부터 좀 올라갈 것인가 사실 이거거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조정기는 3년에서 4년 갑니다. 그렇게 오래 걸려요? 예. 5년까지 간다고도 하더라고요. 5년까지도 가고요. 지금 23년 경제를 제가 그레이트 리세션이라는 형용사를 붙인 이유는 장기 침체의 초입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그렇고요. 물론 금리가 다시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그런 국면을 맞이하는 게 24년이니까 그때부터는 좀 기회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한 예. 내후년 정도서부터 네, 일단은 내년에는 다들 좀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좀 네. 사셔야겠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은 근데 사실 저축이죠? 저축입니다. 지금 저축이죠. 그리고 23년이 어쩌면 제 생각엔 마지막입니다. 저축이라는 투자가. 근래 경제 역사상 대출을 끌어갔거나 아니면 그 돈을 저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이만큼 보정된다면 굳이 이런 불확실성을 안고 좀 공격적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3년은 정말 클리어합니다. 저축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재테크 전략은 빚 갚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21년 끝자락에 사신 분들이 네. 2020년, 21년 한 2년을 경험하면서 집값 오르고 주택 가격 오르고 뭐 또 주식 가격 오르고 이런 걸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거예요. 아, 나도 경제 공부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뒤늦게 뛰어들었지. 자산도 없으면서 돈 빌려다가 봤으니까 전년도 보니까 전년도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그제서 돈을 빌려다가 아이고야. 특히 21년 끝자락이 어때요? 금리 싸잖아요. 금리 싸니까 금리 싼 금리 돈 빌려다가 나도 재테크 해볼래. 집 덜컹 사고 혹은 주식 투자하고. 근데 그때부터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이자는 오르는 거야. 고위험군이 된 거죠. 이제.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20대 같은 경우는 믿을 거는 코인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대학교에 있으니까 이 대학교에 있는 친구들도 코인에 투자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 그러다 이번에 또 엄청 또 금리나 이런 것 때문에 쭉 떨어졌다가 네. 이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기간이 올까요를 제일 궁금해하긴 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금리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의 이동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자금이 어디서 어디로 집중되나. 근데 금리가 올라갈 때 돈의 가치가 강해질 때는 그 돈의 이동이 저축성 예산, 그죠? 현금성 예산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옮기면서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자산, 공격적 투자 대상, 주식이나 가상화폐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런 영역에선 돈이 더 빨리 나와요. 이 끝단에 있는 것이 뭘까요? 가상화폐예요. 이제 고금리에서 이제 저금리로 될 것 같아. 이제 저축하지 말아야겠네. 그리고 경기 침체도 이제 완화될 것 같아. 이런 종류의 심리가 집중되는 그 지점에는 다시 코인 투자 열풍이 불 수도 있어요. 특히나 뭐 팬데믹 같은 것이 다시 와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엄청난 충격이 있죠. 이런 충격이 올 때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때 집중적으로 뭐 금리를 떨어뜨리고 뭐 하잖아요. 그런 시점에는 또 이런 공격적 투자 자산으로 자금이 집중적으로 몰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 것은 기회가 옵니다. 거시적으로도 그렇고 이 가상자산이나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는 미래에도 유망한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부정적이다, 여기에 투자하지 마셔라가 아니라 여전히 계절을 구분하자 이거. 철부지가 되지 말라. 네. 봄이 왔을 때 전화 한 번만 주세요. 저한테. 오늘 어쩌다 보니까 사실 빨간 토끼의 이 저희 프로그램하고 약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했는데 하지만 조회수는 제일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이게. 있어요. 네. 근데 뵈니까 그 경제 이야기하고 막 이런 얘기할 때 너무 얼굴이 신나시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재밌으신가 봐 그런 게. 진짜 중요한 거 그걸 안 물어봤네. 왜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걸 하게 되셨는지. 처음 그렇게 된 계기요. 네. 의학 드라마 보면 이해 못 하잖아요. 네. 뭐 자막 나와도 그게 뭔 말이야. 초음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얘기가 나와. 제일 어려운 게 초음파야. 의료 되게 못나. 의료는 모르네. 그러니까 모르듯이 여러분이 어렵다고 느끼시거든요. 경제는 어렵고 그렇죠. 경제는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럼 경제 용어를 쉽게 표현해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필요한 것 같고. 아 오늘 너무 재밌었는데 와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서 그렇죠. 뭐 방송은 얼마나 나갈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무리는 항상 네. 똑같은 걸 여쭤보는데 본인이 생각하시는 본인의 나의 비범한 포인트. 열정. 학교에서 가장 먼저 출근하는 사람이었어요. 청소해 주시는 청소 아주머니들 포함해서 제가 1등이었어요. 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왜 일찍 나가신 이유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나 1등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석사 과정 때부터는 제가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가장 많이 하자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고자 하는 영역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투입하겠다. 라는 마인드로 임한다면 여러분 절대 그 결과가 배신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 누구 게스트보다도 가장 많은 시간을 가장 열정적으로 해주셨어요, 진짜로. 아, 오늘 감사합니다, 진짜로. 제가 감사합니다. 김재수, 이세한 김광석의 빨간 토끼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제발.